자, 이번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승수법, 수익률법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들 공식 하나만 더 체크를 하고 논의를 할게요. 그래서 승수라고 하는 거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의미했었고요. 승수가 짧다라고 하는 의미,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총소득 승수라는 개념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총투자액 기준으로 가능 총소득을 기준으로 얼마나 총투자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어. 유효 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총투자액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총투자액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순소득 승수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 투자액 기준으로 세전 현금 수지나 세후 현금 수지로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따지는 것을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고 논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 공식 물어보는 거 하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승하대라고 해서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어떻다? 크다라고 하는 것, 승하대라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관련한 주제 다시 체크합니다. 자,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이라고 해서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지분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이걸 우리가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를 세후 수익률이라고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응용 들어갔던 공식들이 몇 개가 있었죠. 바로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서 지분 투자액분의 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 나누기, 빼기,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지급분, 그 다음에 자본이득을 더한 거, 이걸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은 건데 이제 지분 배당률하고 세후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지분 배당률이 세후 수익률보다 크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문 하나 최근에 구성이 됐던 게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해서 연평균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적 이익률. 그래서 어떤 투자 대안의 회계적 이익률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는 자신의 목표 수익률보다 회계적 이익률이 더 컸을 때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검토드렸던 주제가 바로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지문 가지고 소위 지렛대 효과라는 개념을 체크를 하긴 할 텐데, 일단은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지분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거기다가 자본이득을 더한 값,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외워서 대입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고요. 자, 하여튼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만약에 자기자본 수익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걸 우리가 정의 지렛대 효과, 한편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본만으로 투자한 것보다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내려가는 모습을 부의 지렛대 효과. 그래서 뒤에서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할 텐데 이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은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야만이 소위 올라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게 되면 이때는 소위 지렛대 효과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 지문 속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요 정도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묶어서 볼게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부채 비율, 요게 이제 최근에 구성이 됐었죠. 부채 나누기 지분이라고 하는 거, 또는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 총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자기 자본 비율에서 22회 때가 한번 구성이 됐는데, 어쨌든 최근에 부채 비율의 기본 정의를 가지고 출제가 됐으니까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계산 문제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에 관한 주제 기본 공식이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세전 현금 수지라고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걸 우리가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얘기는 몇 군데서 이슈가 됐었죠.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이제 금융문 파트에서 대출한도, 순영업소득 기준 대출한도를 따져 물을 때 부저순이라고 하는 거,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요 공식 갖고 한번 써먹고요. 또 하나가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론 공부할 때, 자, 바로 저작권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식 중에 하나가 수익환원법이라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환원법 논의할 때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는 개념이 수익가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자, 바로 환원율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래서 부채 감당법이라 해서 부대저라고 하는 거,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 대부 비율 세 개를 곱하게 되면 환원 이율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24회 때 나왔던 문제가 부대저를 가지고 환원 이율을 계산했던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효 총소득 기준으로 따져 묻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자, 바로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해서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더한 금액을 가리켜서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런 공식 문제가 거의 무한대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정리 한번 하게 되면 유효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하게 되면 유효 총소득 승수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하면 영업경비 비율,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에다가 부채 서비스를 더한 금액, 이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공식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골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문제 몇 개 아까 한번 체크했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자, 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자, 총투자액 나누기, 자, 가능 총소득, 이걸 우리가 총소득 승수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눈 값이라고 할 것 해서 2번을 옳게 구성했고요.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총투자액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 또는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을 가리켜서 순소득 승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세후 현금 흐름 승수라고 하는 거,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 이렇게 되어 있었고, 자, 지분 투자 수익률,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 얘기인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자, 26회 때 이런 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4회 때 26회 때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약간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앞에서 따져 물었던 주제를, 자, 아까는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26회 때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동일한 투자 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해서 승수는 밑에 있을수록 더 크다라고 해서 가유 순전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더 크다, 오른편 되겠고요. 동일한 투자 안에 있어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승수는 밑에 있을수록 크다. 두 개의 문제를 비교를 하게 되면 24회 때 문제 구성을 할 때는 단순하게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구성을 하다가 26회 때 구성을 할 때는 이 하나의 투자 대안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지표를 활용할수록 어떻다, 승수는 밑에 있을수록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승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란 투자 대안과 B란 투자 대안,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다고 쳤을 때 어차피 어느 투자 대안이 더 좋은 투자 대안이냐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A라는 투자 대안에서 순소득 승수라는 지표를 활용을 하면 B라는 투자 대안에서도 다 순소득 승수라는 지표를 비교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자, 하나의 투자 대안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투자한 자본의 회수기간 짧아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개념을 묻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외울 때 승하대라고 해서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됐고요.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게 되면은, 자, 우리가 부채 감당률의 기본정의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그래서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를 비교했을 때 부채 서비스액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게 된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 여부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부채 감당률을 높게 설정, 대출 기준으로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 확률상 사고 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을 낮게 책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부도가 나거나 이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담보 인정 비율을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 효과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큰 이슈 안 되겠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통해서 이건 차입자의 상환 능력,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내용이었었고요. 자, 24회, 26회 문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가요. 자,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되지 해서 자기자본 수익률 다시 공식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투자액분해라고 시작을 해야 되죠. 지분투자액분해, 지분투자액분해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이라고 하는 거, 이자 지급분 거기다가 자본이득을 더하는 대답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30분 전에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같이 했거든. 이게 숙달이 되셔야 돼. 이게 숙달이 되면은 계산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지문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지분 투자액 얼마? 1억이라고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얼마? 2천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분을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이자 지급분은 이자율이 연 6%, 0.06이고요. 대출 받은 금액이 2억. 그래서 결과적으로 1,200만 원 뺄 테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0%, 자본이득은 제로. 그래서 1억분에 800만 원 해서 8%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된다. 그래서 25회 때 나왔었고요. 29회 때 약간 난이도를 올립니다. 두 개 문제를 짬뽕을 해놓은 것처럼 구성을 해요. 다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지분 투자액분에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거기다가 자본이득을 더한 값,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에서는 보니까 전체 만약에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신의 자본이 10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순영업소득을 찾아봐야 되는데 연 3천만 원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내 자본이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연 2% 상승했다. 총 투자에 10억 곱하기 이 0.02 하면 2천만 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억분에 5천만 원이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 5%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이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공식을 떠올리셔야 돼. 지분 투자액분에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분 투자액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역시 3천만 원 주어져 있습니다. 이자 지급분 계산해 봐야 되죠. 5억 대출 받았습니다. 금리가 연 4%, 그럼 0.04면 2천 빼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 역시 얼마? 2천만 원 하면 이때는 5억분의 3천만 원이니까 10억 치면 6천, 그래서 6%,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회 때, 29회 때 나왔던 문제 유형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니 하게 될 문제 검토합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부동산 투자에 레버리지 효과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항상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쉬운 거 잘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타인의 자본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해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우리가 위험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위험의 종류 사금유 기억나세요? 사금유라고 해서 사금융 아니고 사금유해서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었고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서 사금유 이렇게 외우자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의 종류라고 하는 거 사금유라고 해서 사업상 위험 잘 모르겠고요. 이 중에서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자본을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금리가 급상승하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금융적
금융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이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일단 논의 포인트가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게 되면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바로 금융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권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틀린 표현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셔야 그러면 일단 기억은 다 제거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물반 고기 반까지 오게 됩니다. 자,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2번 보니까 부채비율이 50%, 총자본 수익률이 10%. 아우, 이러다 미쳐버리겠다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봐봤자 참 모를 얘기고 이걸 가지고 10초, 15초 만에 세팅해 내기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이걸 아예 안 하는 걸 배우게 되잖아. 해봤자 아무 부질없는 짓거리니까 이걸 뒤지게 공부한다 한들 그 후로 그 전으로 한 번도 똑같은 문제가 구성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니은은 패스. 디귿번 가볼까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게 뭐야?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금리가 급상승을 해서 오히려 자기 자본만 투자하는 것보다 남는 게 없는 상태가 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채 비율을 낮춰서 돈을 갚는 얘기입니다. 은행에 돈을 갚아버렸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만약에 전부 돈을 갚아버렸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레버리지 효과는 어떻다?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극단적인 경우로 상정하는 거야. 이게 정의 레버리지라는 것은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 이익이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돈을 다 만약에 전부 내 자본을 투자했다. 빚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은행 대출금을 전부 갚아버렸다고 했을 때 이건 아예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지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 틀렸으니까 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게 저당 수익률이 뭐니 이런 얘기들은 쫓아갈 필요도 없고 해봤자 너무 어려워요. 비우고 가셔야 돼. 다 푸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자, 절대 외울 수가 없고 여기서는 기본 개념 기억하고 디귿만 주구장창 외우는 거야. 출제자가 의도를 하는 것도 당신들이 기억하고 디귿 두 개를 잘 알고 있는가 요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절대 니은하고 리을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요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 기억은 어렵지 않아요. 정확히 개념 잡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 제거하면 벌써 물반 고기 반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니은은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배제하시고 어차피 또 니은은 양쪽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럼 니은은 읽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디귿이나 리을 둘 중에 하나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리을도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건 겁나 쉽게 출제한다. 다만 시험 문제 답을 그냥 너무 대놓고 주면은 티나니까 중간에 겁을 주려고 이상한 질문들을 툭툭 던져놓게 된다. 여기서 보게 되면 니은하고 리을은 왜 맞아요? 왜 틀려요? 몰라. 그냥 전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노력을 해서도 안 돼. 이걸요 다 안다고 쳤을 때 지문 4개를 다 소화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게 시간 자체가 몇 분씩 소요가 됩니다. 이거 계산 똑바로 됐나 안 됐나 다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 외웠다고 치더라도 이게 시간 자체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출제자는 항상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없는가 요렇게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 이 싸움을 붙이는 거지 당신이 이 실력을 가져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기초만 계속 다져가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답은 일단 3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공부할 때도 기억하고 디귿의 의미만 정확히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기억 디귿을 알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이 공식을 몇 개를 더 외워야 되니까 주구장창 양이 늘어버려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20억을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은 미친놈들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25회 때 자기자본 수익률 문제 나왔었고요. 29회 때 자기자본
수익률 문제 나왔고요. 27회 때 니들 한번 죽어봐 라는 식으로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시오. 원래 자기 자본 수익률의 기본 공식이 뭐였어? 지분 투자액분의 순 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거기다가 뭐를 자본 이득을 더한 값, 이게 뭐가 된다? 자기 자본 수익률. 근데 문제가 너무 쉽다고 본 거야. 특히 25회 때 문제는 유치의 극치인 거야. 대야 바로 답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 그래서 이걸 어렵게 구성하려고 연간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 버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후 현금 수준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이자 지급분 빼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라,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본서 이런 걸 혹시 보실 일이 있으면 볼 일도 없겠지만은 이게 읽다가 한 5분 걸려요. 해설 읽는 데만 5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신경을 쓰지 마실 거. 절대 부끄러워하기 없기. 쉬운 거 놓치는 걸 부끄러워하셔야 돼. 어려운 거는 어차피 풀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의미 없는 문제.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재무 비율 분석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1번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LTV가 커질수록 자 투자의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그냥 큰 돈 땡겨서.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규제 얘기하면서 LTV 한도를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다? 이게 큰 돈을 빌릴 수가 있다. 10억짜리 집 사는데 7억, 8억 빌릴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진다? 큰 이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큰 손해가 발생하거나,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정의 레버리지 효과, 하여튼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정의 레버리지 효과, 이에 비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번 오른편, 2번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 부끄러워하기 없기. 공부 안 했던 주제 나왔어. 공부 안 했던 게 나왔으면 짜증을 내지 말고 아 이게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야.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틀렸죠?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커야지 1보다 큰 케이스가 된다.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여긴 대출을 줬다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총투자 수익률은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그 비율이다 해서 뭐를 얘기고요. 우리가 공부 안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비율이다 라고 해서, 자 일단 지금 답이 3번이었었나요? 답은 3번은 겁나 쉬웠었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1번, 3번, 5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1번, 3번, 5번을 제가 지적을 해드린 취지가 뭐냐면, 이 총투자 수익률이나 유동비율 이런 것들은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15년 역사에 한 번쯤 치고 나오는 그런 지문들이다. 이걸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외웠다고 해서 다시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는 파트.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외우고 들어가도 시험장에서는 뭐를 얘기 한 2개쯤 튀어나온다.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말 것. 그냥 우리가 외워야 하는 것, 20개 내외 되는 이 공식도 양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라도 똑바로 외우자. 완벽을 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개로 정확하게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24회 때 부채 감당률 좀 쉽게 구성을 했었고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죠? 되게 쉽지 않아요. 뜬금없는 유동 비율이라든가 뜬금없는 총투자 수익률 이런 게 툭툭 치고 나오게 되면은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못 외웠다는 공포감 때문에 자 스스로 무너져 버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답은 유치의 극치인데 어쩜 이런 것들을 놓쳤을까? 그거 왜 그러냐면 이런 지문 때문에 그래. 유동 비율이라든가 총투자 수익률 이런 식의 지문이 툭 치고 나오게 되면은 이미 수험생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아내려면요 미리 훈련하셔야 돼. 뭘 훈련하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공식을 다 외우고 그런 거 없어. 아무리 외워도 새로운 지문 나오게 되고 그때마다 무너져. 자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해. 진짜 죽기 살기로 해. 근데 결과가 의외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누가 떨어졌대라고 했을 때 장난치나 왜 떨어지지? 그거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유동비율, 총투자 수익률,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온 거야.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던 지문. 그러면 무너져 버려. 근데 공부를 썩 잘하진 않는데, 많이 공부하지도 않는데 점수만 얍실하게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는 몇 개만 딱딱딱 체크를 가는 거야. 내가 아는 아이들을 가지고 답을 구성하자. 막말로 이 세 개죠.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부채 비율.
비율 요 세 개를 가지고 알았는데 나머지 모르는 게 두 개가 떴다. 확실하다 세 개가. 그럼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충분한 문제지 이걸 쫓아가시면 안 된다. 해서 답은 3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자, 일단 외운 거 볼까요? 채무 불이행률 좀 외웠었죠? 그 다음에 대부 비율 외웠었죠? 부채 비율 외웠었죠? 총자산 회전율 모르죠? 자, 그 다음에 5번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외운 거 자꾸 떠올리셔야 돼.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공식을 외우는 게 논의 포인트. 자, 채무 불이행률. 다시 갑시다.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는 뭐가 된다? 영업 경비 비율.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채무 불이행률. 그래서 보니까요,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채무 불이행률. 자, 뭐 뒤에 손익분기율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해서 일단 옳은 것 같고요. 2번 질문요, 대부 비율. 부동산의 가격분의 융자액의 비율. 해서 LTV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이라고 하는 거. 가치 또는 가격분의 자 대출 한도 또는 대출 가능액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르쳐서 대부 비율. 그래서 나중에 자 그 뭐죠? LTV 기준 대출 한도를 따질 때는 부동산 가격 곱하기 대부 비율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해서 자 저당 비율 등이라고 부를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고 부채 비율,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 이걸 틀리게 뽑았다니까 아우 나쁜 놈들이야. 자 우리가 부채 나누기 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채 비율이라고 부르게 된다. 부채 나누기 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채 비율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갈 것도 없어. 답은 몇 번? 3번. 이런 문제가 까다로운 게 뭐냐면 부채 비율을 하면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있거나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쪽에서 틀린 거야. 뒤에 숫자는 검토해 볼 실익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 이 기본 정의를 안 보고요. 뒤에 있는 막 문제 풀려고 막 신경을 엄청 쓰는 거야. 근데 초점이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 이게 70점 내외 받는 걸 전제로 봤을 때 학기로는 겁나 유치한 걸 내요. 겁나 유치하고 수준 낮은 문제들을 뽑아내. 근데 수험생들의 공포 때문에 이거 워낙 유치찬란한 얘기를 놓쳐버리고 어디 뒤에 산수 보면서 한숨 쉬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를 찍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그래요. 자, 1번, 2번, 3번 요 세 개 공식 외워서 대입하는 것이지 그 다음 주제는 다뤄질 것도 아니다. 다만 이제 22회 때가 나왔던 문제인데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도 예상이 되게 됩니다. 예, 과거에 이런 식이었거든.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을 가지고 지문 형태로 구성하다가 22회인가 23회 때 계산 문제를 뽑아냈다가 쭉 안 나왔다가 지금 28회 때 부채 비율 나왔으니까 또 계산한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지분, 자기 자본 비율은 총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자기 자본 비율과 부채 비율에 관한 공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게 되면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이 분모의 몇 배인가,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가리켜서 부채 감당률이라 부른다라고 해서 큰 의미 없고요. 2번 질문. 자, 이거 어려웠다.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어요. 자, 우리가 가유손전호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가능총소득이라는 것이 있었죠.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순영업소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그때 이제 내 논의했던 게 순영업소득이 구해지게 되면 거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금액을 가리켜서 세전 현금 수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가 뭐냐? 은행에 갚은 돈, 원금과 이자, 상환액 그걸 합한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틀린 걸 고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게 유치한 것들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서는 뭐가 이제 3번 질문 부채 감당률 1이고 이게 막 가슴이 점에 온다고
공식에 대한 공포, 내가 다 외우지 못했을 두려움, 이게 정신 없어지는데 오히려 답은 유치찬란돼서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누차 부탁을 드리는 게 다른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잘하려고 하지 마. 어려운 거가 잘하면 재수가 없어. 좀 성격도 좋아, 공부도 잘해, 성실해. 재수 없어, 재수 없어. 그냥 쉬운 거 얍실하게 어떻게 해야 돼? 잘하고. 그냥 누가 나중에 여러분이 증을 따셨을 때 누가 묻거든. 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했을 때 그때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기본 한 30번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아 라고 멘트 해주면은 아주 전문가 취급을 받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 왜? 30번 읽을 수가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 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어르신이 그 학원 상담 실장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실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민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기본산 8번 정도 보셔야 돼. 왜 8번인지 아세요? 그날 그 실장님의 컨디션이 그냥 8번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냥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야. 8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 어르신은 진짜 3년 동안 8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또 떨어지는 거지. 아니, 사람이 할 수 없다고. 8번 자체를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할 얘기가 없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얘기인데 몇 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를 정확히 잡아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문제 중에 상당수는 저건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실수하기 좋은 것들, 이런 식의 뉘앙스예요.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그럼 3번이 왜 맞아요? 그래, 2번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어려운 건 거의 답을 안 뽑고 있어요. 어려운 건 좀 이따 계산 문제 나오긴 하는데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셨고 4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1번, 4번 다 같은 얘기죠. 공식 자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이런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5번 대출기관에서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률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찍냐면 3번 찍어. 우리가 전문용어로 모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공포가 자기를 갉아먹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공부한 지 하도 오래되고 등등등 자꾸 잊어버려서 모르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항상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뭐야? 다 전반적으로 쉬운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이게 좀 어렵지? 그래서 자, 이제 요거는 사실은 1분 안에 풀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다만 굳이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빨리 끝나면 오란데도 없고 하니까 문제 공식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읽지 마. 이거 읽으면 안 돼. 문제 데이터를 읽으시면 안 돼요. 시간 없어요. 읽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 보니까 유효 총소득이라는 거 나와 있죠? 그럼 유효 총소득과 관련된 개념을 쓱 찾아보게 되면 뭐가 있어? 지금 유효 총소득 승수 나와 있죠? 유효 총소득 승수란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을 물어봤다. 그러면 쓱 한번 보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소득 플러스 영업경비라든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영업외 수입을 더한 금액 이런 거 있었고 이제 유효 총소득 승수가 주어지게 되면 어떻다? 유효 총소득을 구할 수 있다. 유효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 승수 라고 하는 것은 총투자액 나누기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이 되게 되는. 총투자액 얼마? 10억 주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유효 총소득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근데 승수가 지금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 5라고 주어져 있어요. 5라고. x분의 10은 5.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얼마? 2억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식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주제예요.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소득 승수라는 데이터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총투자액 나누기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순소득 승수가 되게 된다. 총투자액은 데이터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얼마? 10억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순영업소득이 순영업소득이 어디 있어?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유효총소득에서 자,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 근데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 수지에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것도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보니까 세전 현금 수지, 부채 서비스액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억이라는 금액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얼마?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의 문제야.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우리 논의했던 가유 순전후 이 얘기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알아야 될 때 본능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또는 유효총수등 마이너스 영업경비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생각하고 자식할 수 있을 만한 짬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각 지문당 자 최대 10초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넘어서면 오바야. 의미가 없어. 시간만 낭비고 중간에 개판돼 버리는 거야. 세 번째,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공식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전 현금 수지. 이게 뭐가 된다?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된다. 지분 투자액 6억이라고 되어 있고 세전 현금 수지 6천만 원 바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종합 환원율.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총 투자액분은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종합 환원율, 자본 환율 뭐가 된다고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총 투자액 10억이었어. 아까 중간에 구하다 보니까 순영업소득이 1억이었어. 습니다. 그래서 0.1에서 10%가 돼야 된다.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5번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아까 순영업소득 1억 나왔었거든요. 1억 나누기 자 0.4가 되나요? 4천만 원 하게 되면은 2.5인가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 2.5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계산할 거리는 거의 없어요. 계산 산수를 못해서 저 가끔 저희 상담 받으면 그런 얘기예요. 저는 산수를 못하는데요. 그럼 거기다 물어보고 싶은 게 영어는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잘했어요. 이런 사람들 사람 만들어 보내는 데가 이런 학원이에요. 그래서 요는 단순하게 가죠. 단순하게. 그래서 이게 제가 어렵다는 걸 인정한다니까요. 저는 지금 몇 년 동안에 다 외웠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든데 문제는 공식을 외우면은 시험 보러 갔을 때 겁이 안 나요. 두려움이 없다고. 근데 공식을 안 외우고 가시면은 계산 문제, 소위 공식 문제라고 하는 건 아예 손을 못 대니까 미쳐버리고, 두 번째 쫄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지문 형태로 구성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꼼꼼히 봐야 돼. 쫄아 있으니까 이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앞에서 우리 다른 문제들 풀어보다 보면 지문 형태로 구성하는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어려워. 중간에 이놈 시키들이 한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번역문이다 보니까 깔끔하지가 않아. 그래서 방법들이 뭐냐면 결국은 힘들고 지겹고 하더라도 공식 세팅하게 되면 이게 자신감이 있으면 나머지 지문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 주어, 수로 딱딱 끊어가면서 대강 봐서 실수 한두 개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 문제에서 답은요 지금 4번 가지고 뽑아냈고, 그 다음 주제 살펴드리겠습니다. 와, 순소득 승수, 채무 불이행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자, 요런 것도 그래요. 요걸 지금 다 푸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거의 5분, 10분 걸리게 됩니다. 근데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두 개 지금 연습이니까 보는 건데,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자, 순소득 승수 뭐야? 총투자액. 자,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 이걸 뭐라고 한다? 순소득 승수. 그러면 이제 하나 가르칩시다. 총투자액. 자,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것은,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것은 총투자액 나누기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라고. 자, 한 번에 다 안 돼요. 공식 하나 외워보십시다. 이렇게 가야겠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거 공식 한번 떠올려볼까요?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거 유효총소득분해 뭐가 있었지? 영업경비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이 뭐가 된다? 바로 자, 채무불이행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면 이 망할 놈 자식들 순영업소득 알아야 돼요. 그죠? 유효총소득 알아야 돼요. 영업경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알아야 돼? 부채 서비스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자, 세후
세후 현금 수지도 알아야 돼. 지분 투자액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미리 쫙 대충 계산이 서야 돼. 그래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쇼부를 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세우라 내고라 해서 죽기 살기를 하면 안 돼. 먼저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것보다도 핵심 이슈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총 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 자, 채무 불이익률이라고 하는 거,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세 번째 바로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 나누기 뭐가 된다? 세후 현금 수지. 이게 뭐가 된다? 세후 현금 수지 승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틀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가보십시다. 지분 투자액 4억이었었고요. 자, 유효 총소득 승수 6이라고 주어져 있네.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순영업소득 구해야 되거든요.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자, 데이터를 보니까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 구해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유효 총소득부터 구해봐야 됩니다. 유효 총소득 승수가 6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 승수는 자, 총투자액. 자, 유효 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선 총투자액 얼마? 15 나누기 X가 됐을 때 얼마? 이게 값이 지금 6이라는 값이 주어져 있죠. 6X는 15니까 유효 총소득은 얼마? 2억 5천. 유효 총소득은 얼마? 2억 5천이라고 하는 거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순영업소득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업경비 비율이 유효 총소득이 얼마? 40%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2억 5천에서 자, 곱하기 40을 한 값을 다시 2억 5천에서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억 5천에 40%가 얼마가 되나요? 1억이 되나요? 1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얼마? 1억을 뺀 값 해서 순영업소득이 얼마? 1억 5천이라는 값이 나온다. 다시요. 순영업소득을 지금 구해야 된다고요.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뭐를 뺀다? 영업경비를 뺀 값을 가르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순영업소득.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 5천.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어디야? 15억 나누기 1억 5천이니까 순소득 승수는 얼마? 10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해서 해봤자 영향가 별로 없네요. 두 번째 이슈. 이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채무 불이익률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유효 총소득은 아까 구했었죠? 얼마? 2억 5천. 그 다음에 영업경비 미리 구해져 있었죠? 영업경비 구해져 있었죠? 아까 구했잖아요. 40%라고 했으니까 1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부채 서비스액 미리 주어져 있나요? 6천만 원이라고 해서 산수 어렵네. 1억 6천 나누기 2억 5천 하게 되면은 1억 6천 나누기 2억 5천 하게 되면은 이게 64%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한번 계산해 주세요. 1억 6천 나누기 2억 5천. 64%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답을 외워갖고 다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뭘 물어봤었지?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지분 투자액 얼마였어요? 지분 투자액 4억. 세후 현금 수지. 망할놈 자식들. 알구나. 여기서 구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 유효 총소득이 아까 2억 5천, 순영업소득이 1억 5천, 부채 서비스액이 6천 빼게 되면 9천 나오나요? 세전 현금 수지가 9천 나오나요? 다시 가, 유, 순, 전, 후 순서로 가게 되니까 지금 순영업소득까지 구했다고 1억 5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에서 또 뭐 영업소득세를 빼게 되면 어떻다?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아까 얼마? 1억 5천이었었고 1억 5천.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6천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또 1,000만 원 빼야 되죠. 1,000만 원 빼게 되면 7천을 빼면은 지금 1억 5천에서 7천 빼면 8천인가요? 8천이죠. 그래서 8천분의 4이라는 식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 5.5가 나오나? 5가 나오나요?
그래서 답은 1번인가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거의 풀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 구성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취지 설명드리려고 보셨고요. 29회 때 거의 이건 1분 안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거의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웠어. 하여튼 공식. 자, 이렇게 이제 지문, 이게 사례형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아까 부채 비율이랑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이걸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똑같이 이걸 가지고 틀리게 나오거나 맞게 나오거나 지문 형태로 또 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그냥 요걸 쭉 보는 것은 산수를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총 투자액 나누기 순 영업소득, 채무 불이익률이라고 하는 거, 유효 총소득분해. 자, 바로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라고 하는 거,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 현금 소지, 공식 외워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자, 비율 분석법을 이용해서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 이 문제도 겁나 어려웠던 문제. 일단은 이 문제를 접근해 가실 때 손 못 댈 문제, 총부채 상환비율 공부 안 하셨거든요. 총부채 상환비율 공부 안 했죠? 해서 자, 이 문제는 앞에 29회 때 문제랑 비교를 해 보셔야 돼. 29회 때 채무 불이익률 나왔었죠? 그러면 영업 경비 이런 개념들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 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약간 이것도 사실 1분 안에 풀기는 곤란한 문제인데, 자, 담보 인정 비율,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이라는 개념이 뭐가 된다? 담보 인정 비율. 부동산 가격이 얼마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2억. 그 다음에 대출액이 얼마? 1억. 2분의 1이니까 담보인정비율 LTV는 0.5라고 하는 거 바로 갈 테고, 두 번째 부채 감당률 뭐야?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이 망할 놈들 이제 나와 있네. 가능총소득이 2천이고요. 가능총소득이 25%, 500만 원이 자, 공실에 해당이 되고, 그럼 이제 2천만 원에서 500을 빼게 되면 이게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지금 1,500에서 뭘 빼야 돼? 영업경비 가능총소득의 5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능총소득이 2천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순영업소득은 결과적으로 500이라는 값이 순영업소득이 되게 된다. 가요순전후 이게 얼마나 숙달됐나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500만 원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어디가 돼 있어?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 나와 있죠? 500만 원.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뭐가 된다? 1이라는 값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자, 지금 공식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영업소득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500이라는 금액을 계산해 봤고요. 그리고 나서 부채 서비스액은 여기 나와 있죠?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아까 그렇게 갔잖아요. 원리금 상환액, 원금과 이제 합산액을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 그래서 1이었고,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 유효총소득 아까 구해놨을걸요. 유효총소득은 얼마? 1,500이라는 금액. 유효총소득은 아까 얼마? 1,500. 자, 그래서 1,500분의 자, 채무 불이익률은 영업경비라고 하는 게 아까 얼마였죠? 1,000만 원 나왔었던가요? 영업경비가 1,000만 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가 얼마? 500 해서 1,500분의 1,500이니까 이 채무 불이익률도 1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하는 거 가봐야 되죠.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총소득 얼마? 1,500. 그 중에서 영업경비가 얼마가 된다? 1,000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얼마죠? 1 나누기 1.5 하게 되면 0.8이 나오나요? 1 나누기 1.5를 하면 어떻게 되죠? 1 나누기 1.5 0.7 670이요?
6, 7 해서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공식이 얼마나 외웠냐 이 싸움이고요. 과정에서 순영합소득 하고요. 유효총수득 얼마나 구해낼 수 있는가 해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뭐죠? 총부채 상환비율 요거는 이제 공식이 좀 복잡하니까 안 하기를 권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주제들. 자, 어찌됐든 간에 29회 때 채무 불이행률 다 30회 때도 채무 불이행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비슷한 맥락에서 영업 경비 비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산술 가유 순전후가 얼마나 세팅이 되어 있는가 요거 하나 준비해 두시는 거하고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저 얘기가 있죠. 가유 순전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식 몇 개 외웠던 거 그거 얼마나 대입하는가 이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도 좀 시간상 해볼만 했던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화폐 시간적 가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